미술 발축 기념 컨퍼런스 축하드립니다. 축하받으셔야 될 힘들지만 걸음이 힘들지만 축하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제가 친중 글로벌리즘과 가치 주권 포퓰리즘 사이의 거대 전쟁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데 저는 약한 마음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저는 목사로서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 가지고 또 격려의 말씀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전쟁은 그 국경이 의미가 없는 전쟁이지만 그러나 국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를 기독교 대표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 거짓 진리에 대해서 저항해 왔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악한 자 선하다고 한다든가 선한 자 악하다고 한다든가 이 자를 하나님 다 미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선한 것은 선한 대로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저는 제 국가 유공자 자녀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바로 직후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 나라의 소중함을 새롭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참 경이로운 나라인데 역사를 조금만 살펴봐도 과장되지 않은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깝게는 조선 왕조 때 임진왜란 병자호란에 국가가 소멸돼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던 나라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19세기 말에 서세동점 시대에 청나라와 함께 조선이 멸망하고 또 나라 잃고 36년 만에 해방되고 6.25 전쟁 만났고 그 가난하기가 인도 다음으로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현재는 이 생명 바쳐 지키고 피땀 흘려 이 기적을 이뤄낸 조국 대한민국 세계 경제 10위권이라고 또 군사 6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지금 아주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 딴 나라에 살다 온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을 좋게 말하면 비겁하다고 할 것이고 사실로 말하면 불의한 일에 동의하거나 공범이나 취할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미술 연대를 발족하시고 앞으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찬란한 싸움을 싸워가실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힘이 납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성문 박성현 대표께서 미국 대선에서 드러난 친중 글로벌리스트의 전모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저께 세뇌 탈출해서 한 건데 이 자료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세뇌 탈출한 거예요. 이게 최신 버전이라 이거 이상의 자료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드니 파월 한 7, 8분 얘기하는 거 빼고 나머지는 사실은 같은 자료지만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이 2시 10분인데 30분, 35분 정도까지 주막 안산으로 한번 보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가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들이요. 그러니까 6개 중에 5개가 1% 미만이에요. 0.5%, 0.3% 그렇습니다.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그 다음에 조지아, 아리조나 여기가 다 1%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어로 말하면 레이저 씬, 그러니까 면도날 같이 얇은 차인데 그게 다 이게 초대형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미디어가 성급하게 이걸 프레젠트 일렉트라고 얘기를 한다는 게 이게 좀 웃기는 짓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 당선자라고 얘기하는 게. 심지어는 지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대통령 당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카말라 해리스와 바이든은 대통령 당선자
그 C를 쓰고 있어요, 이미. C를 써서 그 당선자 사무실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그 웹사이트나 이런 것도 그걸 써서 하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막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가 나서서 당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그거를 또 우리 조중동이 열심히 따라서 하고 있으니까 뭐 욕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미디어 버전으로 보면은 232대 306입니다. 미디어 버전으로 보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1% 미만인 주들 5개 전부 다 지금 그 아주 지독한 그 부정선거 시비가 걸려 있고 플러스 네바다까지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의미에서 법률적으로 비교적 양쪽이 다 인정할 수 있는 데만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232대 227, 트럼프가 232고요. 79개가 남아 있습니다. 79개는 이제 위에서 보면 여기 보이는 위스콘신, 그다음 미시간, 그다음 펜실베니아 10석, 16석, 20석, 네바다 6석, 아리조나 11석, 조지아 16석. 그래서 이쪽으로 37, 그렇죠? 37 맞나? 33. 예, 33. 이쪽으로 46. 그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조금 이제 제가 그러니까 몇 가지 유보를 달아야 정확한 말씀입니다. 일단 압수했냐 안 했냐 이것은 압수의 주체는 미국 정부 행정부고 미국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쪽에서 사용되는 그 선거관리 서버를 압수했다라는 걸 미국 행정부 쪽에서 공식 인정한 적 없는데 거의 공공연하게 인정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요새 들어서.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뉴스맥스나 OAN 같은 데서 인정을 전제로 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트럼프 캠프에서는 그 서버 압수한 내용 우리가 봤다라는 얘기를 못해요. 당연히 못하죠. 후보자 캠프와 행정부는 법률적으로 엄연히 다르니까. 트럼프 캠프에서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실제 진짜 데이터로 보면 우리가 최소 8천만 표 이상 이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두 개를 합쳐보면 만약에 압수가 일어났다는 걸 전제로 하고 여기서 8천만이라는 구체적 숫자가 나온 걸 진짜 데이터라는 얘기를 그걸 아주 연결해서 보면 아 이거 압수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캠프의 듣보잡도 아니고 미국에서 손꼽히는 초대형 거물 변호사 그리고 그 변호사가 변호해온 사람이 미국 정보 계통의 거물입니다. 플리니. 아마 플리니 제 기억이 맞으면 오바마 행정부 때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를 했을 거예요. 그랬다가 쫓겨났을 거예요. 그 중동 정책에 반대해서.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플리니 오바마 행정부 때 지금 트럼프가 주장하는 그 중동 정책으로 이행을 주장하다가 쫓겨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플린을 죽이겠다고 덤볐던 거예요. 딱 타겟팅을 해서 그 플린을 감옥에서 빼내온 초대형 거물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연방검사 출신이고 시드니 파월 여성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최소 8천만 표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데이터를 보면 최소 8천만 표 이상이다. 데이터는 무슨 데이터인지 적시를 안 해요. 근데 우리가 거의 확실하게 서버가 11월 10일경에 10일 내지 8일 뭐 이경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쪽 선거관리 서버를 압수했다라는 게 거의 공공연한 소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가 같은 데이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제목을 단 거예요. 그래서 8천만 표 이상 이겼다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은 거의 410석 나옵니다. 거의 410석 나와요.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밝힌다는 게 지금 미국에서 보면 이게 투 트랙입니다. 하나는 현물 포렌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디지털 포렌식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트럼프 캠프 입장에서는 통계적 아노말리, 그러니까 스태티스티컬 아노말리, 그러니까 이럴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런 거죠. 어떻게 어떤 한 특정 카운티에서 10분 사이에 10분, 5분 사이에 3분 사이에 10만 표가 올라가냐.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리얼타임으로 올라가는 숫자인데 10만 표를 개표할 수가 없다 이거죠. 3분이면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 3분이면 180초인데 10만 표를 개표하려면 초당 거의 한 600장을 개표해야 되잖아요. 초당 600장을 확인하면서 개표할 수가 없다.
그 속도가, 프로세스 속도 자체가 안 나온다.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막 14만 표 이런 쪽으로 올라가는 동안 바이든이 올라간 트럼프는 한 표도 안 올라간다. 그럼 이거는 뭔가 데이터를 갖다 부어놓은 거다 이거죠. 이제 제대로 그 점프라고 말하고 이런 현상이 있었던 시스템이 돌아가다가 멈칫거리고 돌아가다 멈칫거리고 이런 현상이 있었던 상황을 시스템이 숫자가 뒤로 빠꾸하고 한번 올라갔던 숫자가 그걸 저희들이 이제 글리치라고 부르는데 이런 문제들을 트럼프 캠프는 제기할 수 있어도 여기까지지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포렌식을 해서 여기에 데이터가 이게 지워졌고 뭐 며칠 몇 분 몇 초에 데이터가 원래 쓰여졌는데 그 다음에 지워진 흔적이 있고 이건 포렌식이잖아요. 이거는 행정부 수사기관이 해야 될 일이지 캠프가 해야 될 일은 아니죠. 못하죠 캠프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트럼프 캠프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포렌식까지는 못 가요. 데이터 아노말리, 스태티스티컬 아노말리,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불합리한 거를 밝히는 한편 현물을 자꾸 까는 거, 제대로 까는 거, 거기까지가 캠프의 투쟁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좀 고쳐야죠. 그러니까 표, 봉투, 서명 포렌식 이거는 캠프가 하는 일입니다. 데이터 기기 압수수색 포렌식은 이거는 행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이 중간에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데이터가 통계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통계적으로 성립 불가능한 얘기다라는 얘기하는 부분이 하나요. 그건 캠프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여기 써놓은 거는 캠프의 주장과 그 다음에 데이터 압수수색에 관한 루머를 섞어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잘 분별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행정부 입장에서 아직까지도 어떤 수사기관도 데이터를 압수수색했더니 서버를 압수수색했더니 포렌식을 하니까 이게 나오더라라고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다면 아마 한 일주일 안에 나올 거다. 일주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클라이맥스가 이제 밀려가지고 연방 대법원에 굵직굵직한 판결이 걸리는 상황이 클라이맥스거든요. 그게 아마 11월 말 12월 초가 될 텐데 그때경에 나올 거다. 나올 수 있다면 그런 게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중앙선관위 총괄 서버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버를 압수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포렌식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제 나올 거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얘들 지금 가짜표 물타기 이게 제일 간단한 건데 뭐 잘 아실 거예요. 서명 확인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죽은 사람,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기한. 예를 들어서 펜실베니아 같으면 지금 연방법원에 올라가 있는 게 뭐냐면은 주 법에 의하면 11월 3일 선거일 당일 오후 8시까지 선거사무소에 도착해야 되는데 이거를 주 법을 무시하고 주지사와 민주당이 주배하는 주 법원이 짜고서 기한을 3일을 연장을 해놨다가 공화당 측에서 시비를 걸어서 일단 어디까지 돼 있냐면 11월 3일 오후 8시 이후에 도착한 표에 대해서는 카운팅하지 말아라, 따로 분리해서 보관하고 있어라까지 돼 있는데 과연 얘를 전체 카운팅에 포함시킬 거냐 아니냐 가지고 캘리포니아는 이제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쇼비츠라고 미국의 이른바 진보, 이른바 좌파 진영의 거물 법률 법학자, 하버드대 교수는 이 소송에서는 트럼프가 이길 거다라고 얘기를 최근에 하고 있어요. 명확하니까. 왜냐하면 미국 헌법상 이것이 주의회의 권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주별로 선거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의 결정은. 참고로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그 다음에 당연히 저쪽 아래쪽에 조지아, 아리조나는 전부 주의회 상하원, 얘들 상하원인데 상하원이 전부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주의회 공화당원이라는, 주의회 공화당의 주의회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지역 유지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전투적이질 않아요. 특히 이제 조지아는 아마도 부시의 영향력을 받을 부시 가문, 반 트럼프 성향이죠. 그리고 아리조나는 맥케인 그 쪽에 영향을 받는, 맥케인이 그 상원 의원을 했기 때문에, 맥케인의 그 정치적 고향이기 때문에, 근거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이 친트럼프적이질 않아요. 차라리 반 트럼프,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을 바라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공화당 주지사 주의회들이. 근데 이제 또 자기 표는 어디서 받아야 되냐면 트럼프 지지자들 공화당 지지자에서 받아야 되니까 한 존재가 둘로 분열되어 있는 거죠. 뒷덜미는 민주당 쪽에 잡혀져 있고 반 트럼프 성향으로 잡혀져 있고 발바닥은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 공화당 민초들에 잡혀 있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기한 문제가 그렇게 이제 굉장히 심각하다. 지금 조지아는 재검표할 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얘들이 이제 메일인 보트, 그러니까 우편 투표에서 봉투에 쓰인, 얘들은 조지아는 또 우편 투표지에도 사인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지금 우편 투표지에 서명하고 우편 투표 봉투에 서명을 매칭하겠다 그러는데, 그거 말고 선거인 등록을 할 때 선거인 등록 명부에 서명이 있다고요. 이거를 같이 이 세 개를 매칭해야 되는데 이 두 개만 하겠다고 지금 이 바이든한테 굉장히 유리한 거를 해놔서 지금 조지아는 이번 주 토요일 날 11시인가 12시에 조지아의 주수도 주의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계속 집회가 열리면서 이제 공화당 저거를 압박하고 있어요. 주의회 의원을. 그리고 참고로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도 전부 주의회 상하원은 전부 명색은 공화당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중립하는 데 있는 거예요. 중립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 주의회가 저쪽으로 넘어가 있으면요, 미국 헌법상 주의회가 막판에 가서 선거 다 무효 선언해버리고 주의회가 우리 주에 선출인단은 이거야 라고 발표해도 합헌이에요. 미국의 연방이기 때문에. 미국의 연방 전통이 연방이란 말이죠. United States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방으로 모인 주들이란 뜻이거든요. 국명 자체가. United States, US라는 뜻이. 그래서 연방 전통이 강해가지고 주의 이런 경우에 주의 파워가 굉장히 센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6개 중에 네바다를 뺀 5개 주의 주가 공화당 성향이어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무능력하고 혹은 딴 생각을 품더라도 결정적인 배신 때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 됐고 이제 정부 시스템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요번에 4.15 총선 때 특이한 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가 아는 범위의 역대 선거는 전부 나주에 있는, 그러니까 요새는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요새는 이름이 멋있게 바뀌었는데 제 옛날 용어로는 정부 종합전산센터에 원래는 들어가야 되고, 정부 종합센터는 겹겹이 방화벽이 둘러져 있고 그거는 보안이 무지하게 높아요. 근데 요번 4.15 때는 이거를 얘들이 빼갖고 어디 과천이랑 어디 이런 데서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통합 서버를. 그러고 나서 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빼내는 것과 관련돼서 이걸 방화벽으로 둘러야 되니까 화웨이 방화벽을 사서 둘렀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화웨이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의 앞잡이 기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미국 행정부는 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맞다면 우리 중앙선거 데이터베이스와 중앙선거 서버의 작동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해방군의 선의와 자비심에 의존했다는 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정을 조중동이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이건 엄청난 거죠. 엄청난 직무유기 혹은 공모적 상황이라고까지 말을 할 수가 있죠. 어쨌거나 얘들은, 근데 미국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제가 이게 혹시 제 세뇌 탈출 보셨을 때 기억을 혹시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여기는 이거 분산화돼 있고 서명, 종이 서명 이런 아날로그들이 많아가지고 완전 범죄를 저지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라는 얘기를 드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전부 주별, 그 아래 카운티별로 다 분산화돼 있고, 이게 대개는 종이 투표지를 사용하고 겹겹이 서명을 하고 이런 방식이 되나가지고, 여기는 중앙 서버를 건드리면서 획가닥한 짓 하고 이러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흔적을 덜 남기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이 전체 돌아가는 방식이.
이제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지금 의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전자개표기는 앞단, 이걸 정보 시스템 용어로는 프론트 엔드라고 부릅니다. 엔드는 단이란 뜻이고요. 그 앞은 프론트고요. 앞단, 뒷단은 백엔드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이 앞단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그 회사가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도미니언인데, 이 회사가 요번에 이제 폭로된 게 뭐냐면 애초에 베네수엘라 회사였다. 베네수엘라 사람 둘을 내세워서 차베스의 선거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용으로 디자인된 회사고, 여기에 핵심 돈과 처음에 첫 고객이 베네수엘라니까, 그래서 돈 지르고 사람 지르는 게 베네수엘라, 쿠바다. 그래서 그 베네수엘라에서 내내 재미를 보니까 이게 그 다음에 중남미 국가로 퍼졌고, 아르헨티나 같은. 그래서 이 나라들이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그리고 나서는 어디로, 캐나다 회사로 변신을 한 다음에 세탁을 하고 이게 미국까지 기어 들어왔다. 이 얘기가 이제 제 말이 아니라 아까 말한 시드니 파월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뒷단은 이제 더 황당해지는 거예요. 사이틀이라는 회사인데, 이 사이틀은 회사가 마탱이가 간 회사입니다. 이거는 스페인 회사고, 서버는 여기서부터 이제 확인이 안 되는 얘기인데 공공연하게 사실로 도는 얘기예요. 서버는 이번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운영됐다. 그러면 앞단에서 개표를 하면서 뒷단으로 보내갖고 집계가 되고 쫙 뭐가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이 시스템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런 거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소문에 의하면 11월 10일경 이게 이제 법리적 근거가 뭐냐면 트럼프가 2018년에 대통령 긴급명령을 내려놓은 게 해외 foreign interference, 해외 국가가 미국의 선거에 관여해서 안 된다라는 그러한 그 긴급 행정명령을 내려놓은 게 있어요. 그게 법리적 근거가 됐을 거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이 프랑크푸르트, 또 소문에 의하면 이 프랑크푸르트 그 퍼실리티가 서버 팜이 있는 그 공간 전체가 CIA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공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압수수색한 데가 이제 어디죠? 저기 육군 특수군들이 그러니까 CIA 바깥에 있는 특수군이 압수수색했다라는 얘기고, 육군 특수군이 압수수색했다는 얘기가 왜 또 저게 말이 되냐면은 요번에 11월 4일인가 11월 5일 날 국방부 장관 대행을 바꿨잖아요. 에스퍼에서 밀스로. 밀스가 육군 특수군 출신입니다. 한 20여 년을 거기서, 그러니까 현직이거나 혹은 전역한 상태에서 현장에서 같이 이라크에서 작업하던 친구고, 아시겠지만 중동 작업은 그게 그 커맨드가 유로피안 커맨드,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우리가 여기 그러니까 파시픽 커맨드잖아요. 인도 파시픽 커맨드잖아요, 여기가. 미군이 전 세계에서 운영하는 커맨드가 몇 개 있어요, 사령부가. 근데 중동이 유럽 중동 커맨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한 사령부 내부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에스퍼 요번에 된 밀스의 고향집이라고요. 그리고 이 시드니 파월이 이때까지 변호를 해서 감옥에서 끄집어냈고, 그 오바마의 음모에 의해 가지고 죽을 뻔한 플린,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때 NSA였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정부 때 초대 NSA에다가 당해갖고 쫓겨났죠. 그 플린이 그게 중동 이라크 담당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유럽 중동 커맨드에서 많이 놀던 사람이죠. 정보 전문가고. 그러니까 이 말이 좀 말이 되는 거예요, 앞뒤가. 한편으로 이제 스마트매틱은 어떤 회사냐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건 참 특이한 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공공연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좀 살벌하죠. 예, 스마트매틱은 피터 넷펜저라고 아마 정보계통일 거예요. 해군 출신 장성이고요. 스마트매틱 회장이고, 그러니까 고용회장으로 보입니다. 여기 스마트매틱의 오너는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브라운 경, 영국인이고 소로스의 절친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사람은 오바마 때 국토안보부 운송안보국장, TSA 국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무튼 스마트매틱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로부터 뭔가를 인수합병을 해서 이게 지금 뭐 이런 선거 관련 회사예요. 인수합병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공급했어요. 도미니언에. 지금 드러난 건 거기까지인데 이게 워낙에 거물이니까 만약에 어떤 종류의 그런 음험한 오퍼레이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코하다라는 게 이제 그 트럼프 진영의 주장이죠. 여긴 이제 일선의 일꾼들이고. 그래서 이제 도미니언은 아까 이제 그런 회사고요. 그 다음에 사이텔은 아까 그런 회사인데 사이텔도 특이해요. 사이텔은 아까 사이텔은 특이해요. 사이텔은 파라곤 그룹이라는 데서 인수를 했는데 이 회사가 홈페이지를 가보면 우리 돈으로 한 2조쯤 연 2조쯤 매출하고 저기 한 7천 명 정도 돼요. 그러면 한 사람 앞에 한 2억 매출하는 회사인데 이게 전 세계 한 30몇 개국에 그 오퍼레이션을 하는 데인데 한 사람이 2억 매출 갖고 택도 없어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 SDS, 삼성 SDS가 1인당 매출이 5억, 10억 될걸요? 이런 회사들이 그 정도 돼야 돌아가는 회사예요. 그러면 어떤 기업에 여러 전 세계에 깔려있는 기업의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무슨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자기 소프트웨어를 팔잖아요. 그 다음에 아도비다 그럼 자기의 PDF라든지 그림을 다루는 자기의 자기 소프트웨어를 팔잖아요. 포토샵이나 뭐 이런 일러스트레이터나 자기 소프트웨어를 팔잖아요. 근데 이런 회사는 그런 어떤 그 깊은 기술적 깊이가 있는 자기 제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남의 걸 긁어다가 그 업체에서 필요한 거를 공급해주고 그걸 서비스해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매출 두당 2억 갖고 저렇게 국제 오퍼레이션 잘 못합니다. 근데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고요.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오나가 누군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2조를 매출하고 있다는데 고객 리스트가 없어요.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런 그 기업을 서비스하는, 지금 저는 잘 모르지만 SDS의 홈페이지 어디 들어가 보면 SDS가 해온 프로젝트, SDS가 서비스하고 있는 고객이 쫙 거론된 그런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이거 없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약간 저도 뒤지다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 마침 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린 우드, 그러니까 이 명예훼손 담당 변호사의 말에 이런 아주 특이한 이런 트위터가 올라왔더라고요. 린 우드는 이제 요거에다 리트윗을 하면서 올린 건데 요거는 뭐냐? 미 육군 특수부대가 프랑크푸르트 사이트 서버를 압수수색해서 표저작에 관한 엄청난 데이터를 확보했다. 라는 트윗이 올라오니까 린 우드 이거 듣보잡 아닙니다. 초대형 변호사입니다. 지금 트럼프 진영 변호사. 린 우드가 이거를 리트윗했다는 얘기는 사실이라고 인정했다는 얘기라고 이게. 자기 정보에 비춰서 이거 사실이다라는 소리예요. 리트윗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바이든과 그 일당은 오늘 밤 잘 자려나? 근데 바이든은 치매여 갖고 사이트 이름을 모르니까 잠을 잘 자겠다. 근데 일당들은 사이트가 이를 인수한 파라곤 그룹을 잘 알 텐데 하면서 파라곤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라곤도 리스트에 올라 있는 기업인 거예요. 배후에 뭐 소로스 같은 그런 유형의 글로벌리스트가 있던 혹은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이 있던 그런 보통 저런 회사들은요. 예를 들어 삼성 SDS는 어떻게 자리 잡았어요? 삼성그룹의 발주에서 자리 잡았죠. 그다음에 그 SK도 뭐 하나 있잖아요. SKCNC. 그죠? SKCNC죠. 옛날에 그 남산에 있던 회사인데 거기는 SK의 정보 시스템 총괄 운영으로 자리를 잡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최태원 회장의 지주회사죠. 최태원 회장이 SK그룹을 운영할 때 쓰는 지주회사가 되죠. 그게 안정돼 있으니까. 삼성은 이제 물산이 지주회사고. 이런 데들이 되게 뒤에 배경이 있어야 저렇게 급속 성장을 해요. 근데 파라곤그룹은 배경이 뭔지 고객이 누군지 몰라서 저도 좀 이상한데 아마 좀 찍혀 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저도 그 이상은 얘기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목청 높여서 싸워봤지만 우리는 지금 간신히
부시만 유지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투쟁은 이게 생사를 건 투쟁이 되잖아요. 이거 혁명급 투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영이 갖춰지지 않으면 투쟁 자체가 성립을 안 하는 투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애달프게 길거리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알리고 그거를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그걸로 그 투쟁에 의해서 그 자체로서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전 생각을 잘 기대를 안 해요. 근데 해야 돼요. 왜냐? 막히면 남겨놔야 되거든. 맞박에 붉은 점은 찍어놔야 된다고요. 상대방한테. 이 문제였다. 이 문제였다. 이 문제였다. 근데 여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맞박에 붉은 점 찍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이제 서로 간에 죽거나 살거나 투쟁이 들어가 버린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 및 이 진영이 짜이지 않으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트럼프 쪽이 진영이 짜였다고 봐요. 일단 트럼프 본인이 목숨 내놓고 싸우려고 그러고 그 진영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트럼프 진영에서 아까 CIA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제가 CIA 얘기 좀 더 할게요. 제가 어저께 그 번역해서 올렸지만 그 시드니 파월 얘기 중에 섬찟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너무나 당연하듯이 해머와 스코어 카드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해머는 뭐냐면 부시 오바마 행정부 때 개발이 된 슈퍼 해킹 툴이에요. PC나 핸드폰을 해킹해서 서베일런스를 하게 시민을 감시하기 위한 슈퍼 해킹 툴이에요. 근데 그게 CIA나 국방부는 그게 존재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해머가 있다라는 거가 얘기가 도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해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공신력이 있고 제일 직급이 높은 사람이 엊그저께 파월입니다. 파월급의 인물이 그게 있다라고 당연하게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굉장히 어저께 놀랐는데 스코어 카드는 뭐냐면 부시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이제 CIA 같은 데는 실제로 그런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모든 걸 다 준비해 놔야 되니까 해머를 사용을 해서 외국의 선거의 결과를 조작하기 위한 작전명이에요. 스코어 카드는. 근데 그러한 작전과 그 작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다라고 시드니 파월이 당연히 얘기를 하니까 그래 놓고 나서 말하는 게 뭐냐면 they could have been used against this country. 해머와 스코어 카드가 미국에 대해서 사용됐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시드니 파월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정도 발언을 한다라는 거 이거는 좀 보통 일이 아니다. 근데 이제 이 캠프가 보면 시드니 파월보다도 그 뒷단에 정보 전문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폼페오만 해도 어렸을 때부터 정보 전문가는 아니지만 CIA 국장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네바다에서 싸우고 있는 그레넬 이거 DNI 국장이요. 국가정보국장 백악관.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배후에서 지금 거의 진두지휘급으로 뛰고 있을 거라고 지금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사람은 플린입니다. 플린은 NSA, 원래 정보계통에서 뼈가 굵은 NSA이고.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CIA가 작동을 해온 이런 종류의 부정선거에 관한 능력, capability를 그것이 옆구리로 새나가서 로그화 돼가지고, 이걸 정보계통에서 로그라고 부릅니다. ROGUE. 미드 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정보계통 출신들이 위의 명령 안 듣고 지멋대로 움직이는 거. 로그화돼서 그냥 CIA 그 프랑크푸르트 퍼실리티에 남아있는 거를 얘들이 그냥 치고 들어와서 남용한 그런 케이스 아니냐라고 저는 시나리오를 짭니다. 그러니까 쥐나 에스펠 같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해라라고 음모에 가담했다기보다. 그러나 책임은 져야겠죠. 그러니까 시드니 파월이 쥐나 에스펠 쫓아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파이어해야 된다. 그 CIA 국장이요. 자, 이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 이게 말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게 이제 이 캠프가 튼튼해요. 그리고 행정부에서는 법무부와 FBI고 CIA는 아마 제외됐을 거다.
그리고 국토방위부 여기도 이제 선거지도국, 그러니까 CISA, 그러니까 Cyber Infrastructure Security Administration, 이게 이제 선거지도국인데 요번에 개판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엉터리 짓해서 여기 다 쫓겨났죠. 최근에, 지난주에.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상원, 하원 의원 중에 일부가 움직이고요. 주지사, 주의회들은 등 떠밀려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시민 민초는 엄청나게 강력하게 조직되어 있고요. 몇 천만 명이. 그래서 이게 진영이 만들어져 있다고요. 이렇게 진영이 만들어져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싸움이 밀리지 않을 거다. 한 51% 확률로 트럼프가 뒤집는데 성공한다고 저는 사실 보고 있어요. 요새 계속 올라가요. 사실은 누구랑 얘기할 때 저 전주에 50일이었는데 어저께는 55입니다. 내가. 저 55까지는 올라간 것 같아요. 사실은. 이래서 이제 성과는 뭐냐면 아직 오늘 이 시점까지 본격화 안 됐습니다. 최종 본격화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최종 이런 게 나오면 얘기가 또 차원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육군 특수작전국이 이걸 압수수색을 했고 그거를 연방검사가 FBI랑 연방검사가 들여다봤고 참 FBI 본격 수사 중인 걸로 방송에서는 얘기합니다. 지금 들여다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긴급 체포와 긴급 기소를 한 걸 발표하고 이러면은 얘기가 또 달라지잖아요. 이게 테러여서 체포를 해놓고도 발표를 안 하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일종의 테러잖아요. 해외로 데이터 빼내갖고 거기서 조작했으면 이게 테러 행위가 되거든요. 거기에 협조하게 되면 국가 반역 행위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수사 결과가 발표 나오고 저는 그게 아마도 11월 말쯤에 있다면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면 발표되면서 결정타를 매기게 될 거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로스트는 엊그제부터 굵직굵직하게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제대로 된 로스트를 제대로 증거를 붙여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아까 펜실베니아 하나 정도밖에 없었었는데 미시간이 들어간 것 같고 이제 차례로 들어갈 거예요. 또 네바다도 들어가고요. 여기 또 얘기 여기서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엄청난 수의 위증처벌 감수 조건부 진술서. 이게 미국은 이제 내 이 진술이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이것에 다르면 내가 위증처벌을 받겠다. 어떠한 처벌이 아니라 퍼저리 처벌을 받겠다. 사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연방재소 성공 가시권 이게 이제 11월 3일 오후 8시 이후에 접수된 거. 그러니까 펜실베니아는 지금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아직 접수도 안 한 거예요. 부정선거 접수도 안 한 거예요. 어디까지 마감 쳐서 표를 계산할 거냐만 접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스트가요. 펜실베니아 로스트 그거 끝났다 그렇게 보지 마세요. 줄줄이 붙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래서 제가 아직 본체가 덜 나왔다라는 거예요. 로스트의 본체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재밌는 경우인데 미시간 웨인 카운티 재검표 감사위가 여기에 이제 민주당 쪽 2명, 그 공화당 쪽 2명인데 여기가 뭐 80몇만 표인가 60몇만 표인데 이거 하나 표 통째로 버리고 나면 트럼프가 미시간 먹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뭐가 앞뒤가 다 안 맞아. 뭐 인구보다 투표자 수가 많고 뭐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시드니 파월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데이터 조작은 서버단에서 하고 그 다음에 현물 조작은 현물 조작대로 적당히 하고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짜놨는데 트럼프 지지표가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밀려들어서 황급히 개표를 중단하고 미시간, 조지아, 펜실베니아 개표를 중단하고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막 숫자 밀어놓고 가짜표 부어넣었다라고 자기들은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다고요. 처음으로 시나리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개표 과정에서 시스템이 꿀떡거리면서 멈췄다가 갑자기 트럼프 표가 아래로 쭉 빠지고 빠진 만큼 바이든 표가 쭉 올라가고 그거 말고 또 바이든 표만 또 한 13% 올라가고 뭐 이런 일들. 쟤들이 말하는 글리치, 울퍽질퍽이 그래서 생긴 거다. 라고 처음으로 그 시나리오를 처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제 웨인 카운티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 여기가 디트로이트의 일부입니다. 악명 높은 데죠. 여기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도. 앞뒤가 안 맞으니까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 그 2대인데 민주공화 쪽 그 감사, 최종 감사 이 사람들이 서명을 해줘야 되는 모양이에요. 공화 쪽에서 우리 서명 못하겠다. 앞뒤 안 맞아. 이거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 붙잡아 놓은 상태에서 협박을 했어요. 근데 이제 협박이 인터넷에 동영상으로 떠다니는데 이런 식이에요. 너희 애가 죽을 거다. Your children will go to redact. 그 다음에 너희 집안이 이 미시간 일대에서 두고두고 인종차별주의자로 낙연히 찍힐 거다 하고 협박을 했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찬성표를 던져준 거예요. 이제 그 결과를 승인하겠다라고. 그래놓고 찬성표는 던져줘 놓고 확인서에 서명을 안 하고 또 버틴 거야. 저는 오늘 아침까지 확인서 서명 안 하고 버틴다는 것만 하고 여기 와서 이제 설렁탕을 한 그릇 먹고서 딱 까보니까 확인표에 서명을 안 하고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위중처벌 감수 조건부 진술서에서 협박받아서 찬성표 던졌다라는 진술을 해놓은 거예요. 더 걸린 거죠? 더 걸린 거라고요. 그리고 협박한 그 your children, 너희 애가 사라져 임마. 그 얘기가 그게 그 민주당 관계자들, 그 현장 관계자들 입에서 나온, 그러니까 제대로 빼도박도 못하는 거죠. 빼도박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 미시간이 황당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시간이 트럼프가 이겨요. 혹은 미시간 표 전체가 무효화돼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느 경우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밝히듯이 수정헌법 12조에 의해서 주별 하원 대표로 구성되는 하원 대표단 50명 대표단에서는 트럼프가 이기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네바다는 이게 트럼프가 아마 되게 싸울 텐데 이게 16만 표쯤이 표가 버려졌는데 표 버려진 이유가 뭐냐? 표에 커미셔너인데 저는 경찰서장으로 봤더니 이게 뭐 군수쯤 되는 모양이에요. 군수가 거기가 이제 민주계 사람 둘이 싸우다가 둘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제 둘이 표를 까다가 야 이거 표 다 오염됐어 그러고 표를 통째로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투표의 맨 윗줄이 대통령이거든. 트럼프냐 바이든이냐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표를 버렸으면 다 버리는 거지 요 항목만 버리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 항목만 버리는 걸로 지금 네바다가 했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것도 로스트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이기면 네바다도 자빠질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식의 전부 뉴햄프셔들은 작은 카운티들을 쭉 까고 있는데 트럼프 쪽으로 한 플러스 5%포인트 정도 이동을 해요. 자꾸 그러니까 카운트에 빠진 게 나오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인구 한 15,000, 예를 들어서 한 7,000명짜리 유권자가 투표한 조그만 데인데 갑자기 어디서 한 400표가 튀어나오고 또 8,000명짜리 했더니 어디서 한 500표 튀어나오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경로를 얘기를 드리면, 현물 포렌식으로 계속해서 뒤집어 나가면 38석 이상 뒤집으면 트럼프 이깁니다. 270 절대 다수 도달하죠. 트럼프 지금 232니까. 나머지가 어떻게 되든 간에. 부정선거 수사 처벌은 당연히 옆에서 또 하는 거고요. 경로 2는 뭐냐면, 지금 아까 보신 79 중에 무효 처리가 가능한 게 있어요. 야, 너무 규모가 커서 우리 주 전체 무효. 라고 예를 들어서 스테이트 레지슬레처 앞으로 딱 던져졌는데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 이게 저기 트럼프로 결정하려니까 뒷골 땡기거든. 좌파 애들한테 무지하게 뒷골 땡길 거 같거든. 무효.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경로 2로. 그래서 무효 처리가 44석 이상 되면 이거 이제 수정헌법 12조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미시간, 만약에 위스콘신 3개 무효 처리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걸로 가요. 무효냐 아니냐는 스테이트 레지슬레처에서 결정해요. 그 스테이트 레지슬레처가 그러면 유효다라고 결정을 해서 그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연방 대법원 가서 무효 받아오면 스테이트 레지슬레처는 그 다음에는 뭐를 결정해야 되냐? 야, 그럼 나머지 가지고 계산해서 트럼프 이긴 걸로 선거인 명부 줘야 돼? 이게 보통 문제 터진 데가 그 바이든 몰표 나온 데거든요. 이게 4개인가 5개 카운티가 그래, 전국적으로. 뭐냐면 지금 문제된 지역에서요. 예를 들어서, 위스콘신의 밀워키와
데이드 카운티 이 두 개가 위스콘신에서 문제고요. 나머지 카운티에서는 전부 트럼프 압승이에요. 근데 이 두 개에서 바이든이 압승하는데 그 압승의 수준이 민주당의 전설적 압승이었던 오바마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전국적으로 여기에서 5개 카운티가 그래요. 조지아도 한 군데가 그렇고요. 또 어디도 한 군데 그렇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형편없는데 힐러리 때보다도 못해요. 한 주에서. 근데 꼭 그 카운티에서는 힐러리는 물론 넘어서고 민주당의 후보 중에 역대 최고의 전설적 지지율을 보였다라는 바이든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니죠, 오바마를. 그래서 이런 데서 문제가 터져서 이것이 무효화되는 거기 때문에 주를 무효화시키고 나면은 주 전체가 트럼프로 가든지 아니면 주 전체를 무효화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그 주의회가 공화당이라고요. 그러니까 일 저지르기 싫으면은 그냥 전체를 무효화시키면 되고 일 저지르려면 트럼프 쪽으로 밀어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게임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되게 아마 어느 정도 갈 거냐는 12월 초쯤에 결정되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한 20일 정도 안에 2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때까지 선거인단이 구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선거인단이 선출인단이 모여서 선출을 하는 게 12월 14일로 못이 박혀져 있거든요. 선출인단 구성 마감이 12월 8일로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너무 길게 했네요. 마지막에 잠깐 말씀드리면 가치주권 이게 우리가 이제 아까 그 글로벌리즘이 움직이는 방식을 봤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글로벌리즘 멋있죠. 우리는 이게 이제 YS 정부 때 돌아가신 박세일 교수, 그 다음에 그때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이각범 이런 사람들이 이 용어를 만들었죠. 근데 세계화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제가 그때도 좀 웃었어요. 왜 그러냐면 가보면 정부 부처에 세계화위원회라고 있는 거야. 제 그때 상식에 야 기업이 세계화할 수는 있어도 어떻게 주권 국가가 세계화하냐? 그래가지고 글로벌라이제이션 커미티라고 쓸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그렇게 영어로 그렇게 써놓으면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정부 부처가 글로벌라이제이션 커미티. 그래서 SEGYEWHA로 썼었어요. 세계화 커미티.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너무 이상해서 지금 똑같은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거예요. 주권 국가를 해체 약화시키겠다는 관점이에요. 결국은 이게. 그래서 이게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권국가 사이에 전쟁하면 안 돼. 특히 열강들 다투면 안 돼. 협력체계 만들어야지. 거기까지는 아름다운 사고죠.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야 주권국가 약화시켜. 미국, 서유럽, 열강들. 그리고 국제 관료 조직 내세워. UN, WTO, WHO, IMF, ICC. 그러면 결국 누가 권력 잡게 돼요? 빅3가 잡게 되죠. 빅머니, 빅텍, 빅미디어. 걔들 세상 되는 거예요. 말랑말랑하죠.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끼워 넣어주죠. 같이 비즈니스 파트너로. 걔들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잘 훈련된 준비된 글로벌 이해 당사자니까. 중국 공산당 간부, 초고급 간부지.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안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악랄하게 어떻게 잡을 수 있냐. 왜 트위터가 저렇게 악랄하게 검열을 하냐. 왜 페이스북이 저렇게 악랄하게 검열하냐. 왜 구글이 왜 저렇게 악랄하게 검색을 조작하냐. 이 트럼프 쪽 검색이 안 되거든요, 구글이 잘. 유튜브도 그러고. 유튜브 구글의 일종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 잘 나가는 CNN, 워싱턴 타임스, 뉴욕 포스트가 왜 저 정도까지 망가졌냐. 이게 빅미디어, 빅텍, 빅머니, 그리고 중국 공산당. 이게 이제 한 몸이 된 거죠. 근데 이 한 몸이 되려면 이제 정신이 돼야 되는데 얘들이 이제 주권국가를 공격을 해야 되니까 주권국가를 공격하는 창끝으로 정신적 무기로 해체주의와 PC를 쓴 거죠. 30년 전부터. 30년 동안 이 무기를 쓰다 보면 정신의 무기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쓸 땐 도구로 쓰는데요. 30년을 쓰고 나면 시종이 돼요. 인간이 정신의 동물이기 때문에 정신을 삼기면 정신의 종이 된다고요. 이게 인간이.
해체주의는 제가 세알타에서 잘 말씀드렸으니까 뭐 조금만 하면 진실존중 경멸하고 12구분 경멸하고 선악판단 경멸하고 역사 왜곡하죠. PC는 낙인찍기와 인격살인이죠. 인종주의, 젠더차별주의, 백인우월주의, 5.18 모독, 4.3 모독, 민중모독, 민주주의 모독, 친일파 이런 종류 낙인 찍어가지고 사람 병신 만들어서 치워버리는 방식이죠.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물질 현실에 있어서는 중국 공산당과 결합해서 한 몸을 이뤘고요. 정당 정치 현실에서는 극자와 결합해서 끌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2020년 WEF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의 태제를 보시면 이런 겁니다. 서구의 가치 체계는 생명이 끝났다. 이게 다보스 포럼 발표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2030년까지 소유 없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 만들겠다. 거의 문재인급이죠. 문재인보다 좀 더 나간 것 같아요. 문재인 586보다 더 나간 주장을 다보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스위스에 앉아서 그 잘난 사람들이, 글로벌 다이아몬드 수저들이. 그 다음에 화석 얼리언스는 그린 뉴딜 완성하겠다. 그 다음에 더 황당한 건 코비드19를 계기로 전 세계를 심장을 멈췄다가 다시 뛰게 만드는 글로벌 그레이트 리셋을 하겠다. 거의 아주 흉악한 그런 저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진영은 뭐냐? 우리 진영은 가치지향 주권국가 개념이죠. 각 나라가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강화하는 국가가 되고 가치지향 국가로서 주권을 강화하고 그런 나라들이 공동체적 네트워크를 이루고 그런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개무시하고 짓밟는 중국 같은 애들은 좀 찬밥 대접하고 그런 질서 만들자. 이건 완전히 글로벌리즘과는 다른 거죠. 컨셉이. 그리고 이거는 애국정열과 결합을 하기 때문에 민초와 결합을 하기 때문에 국가별로 살아가는 대중과 결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파퓰리스트 에너지가 끼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가치주권 파퓰리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쟤들은 엘리티즘이에요. 우리는 파퓰리즘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보스 파퓰리즘, 그러니까 value oriented sovereign state populism이라고 저희를 아마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얘기는 아마 굉장히 쓸모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계를 친중 글로벌리즘이냐 가치주권 파퓰리즘이냐의 세계대전급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세계로 우리가 규정을 했을 때 우리 미약하지만 지식인과 민초가 뭘 할 수 있냐, 뭘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